짙은 안개가 깔린 해안가, 땅에 깊이 박힌 나무 장대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끝에는 말의 두개골이 꽂혀 있고 장대의 몸통에는 낯선 문자들이 빽빽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장대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저주가 응결된 물건입니다. 1000년 전 북유럽 사람들은 이것을 세우는 행위 하나로 왕국을 뒤흔들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10세기 북유럽 사람들은 천둥의 신 토르와 지혜의 신 오딘이 실제하는 세계에 살았습니다. 신화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고 보이지 않는 힘이 대지와 바람과 파도 속에 깃들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세계에서 말과 의식은 물리적인 힘 못지않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조차 신성하고 두려운 절차를 따랐습니다. 니드스탕이라는 단어는 고대 노르드어로 수치의 장대 혹은 비방의 막대기쯤으로 풀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세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대상을 향해 저주와 불명예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관습은 고대 게르만 세계 전반에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유럽 사가 문헌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의식의 핵심은 장대 끝에 꽂히는 동물의 유골, 특히 말의 두개골이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말은 당시 북유럽 사회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으며 그 죽음을 특정인에게 향하게 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상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개골은 저주받을 대상이 있는 방향을 향해 놓였다고 하며 그 눈구멍이 적의 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섬뜩한 연출이 의식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경고의 표식이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장대의 몸통에는 룬 문자로 저주의 시구가 새겨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자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유럽 사람들에게 룬은 우주의 비밀을 담은 신성한 기호였고 그것을 새기는 행위 자체가 마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여겨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내용이 새겨졌는지는 사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며 그 정확한 언어와 형식은 오늘날 학계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재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사가 문헌 가운데 니드스탕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기록은 10세기 아이슬란드의 시인이자 전사로 알려진 에길 스칼라그림손의 이야기입니다. 에길 사가에 따르면 그는 노르웨이 왕과 왕비로부터 극심한 모욕과 재산 피해를 입은 뒤 복수를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군대도 칼도 아닌 나무 장대 하나를 손에 들고서 말입니다. 그가 선택한 무기는 저주였습니다. 사가의 묘사에 따르면 길은 개암나무 장대를 직접 깎아 만들고 그 끝에 말의 두개골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비를 향해 장대를 세우며 저주의 시를 낭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두 사람이 땅의 정령들로부터 버림받기를, 그들이 밟는 이 땅이 그들을 영원히 거부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종교적 절차를 따른 의식이었는지는 오늘날에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이 의식의 뿌리에는 란드베티르, 즉 땅의 정령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유럽 신앙에서 란드베티르는 특정 지역을 수호하는 존재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살피지만 불경스러운 자에게는 등을 돌린다고 믿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드스탕은 바로 이 정령들을 자극해 저주받을 대상이 자신의 땅에서 뿌리 뽑히도록 유도하는 의식이었을 것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땅 자체가 그 사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니드스탕의 궁극적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니드스탕이 단순한 주술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공동체 앞에 공개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북유럽 사회에서 명예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누군가의 집 앞에 니드스탕이 세워진다는 것은 온 마을에 그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선언이 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사회적 압박이 작동하면서 설령 저주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길 사가 이외에도 니드스탕의 흔적은 여러 사가와 법전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고대 법률 문서에는 니드스탕을 세우는 행위 자체를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관습이 얼마나 실질적인 사회적 위력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금지해야 할 만큼 두려운 무언가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니드스탕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물질적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무는 천년의 세월을 견디기 어렵고 의식이 끝난 뒤 장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일부 지역에서 발굴된 재해 관련 유적들이 이러한 의식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니드스탕으로 확인된 유물은 보고된 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드스탕은 실제로 효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심리적인 무기에 불과했을까요? 한 가지 가설은 이것이 고도로 설계된 사회적 압박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신성한 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효과를 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 저주는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나 유력한 귀족처럼 공동체 안에서 충분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니드스탕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사회적 압박이 동일하게 작동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힘있는 자는 저주를 받더라도 그것을 무력화할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길은 왜 왕을 향해 장대를 세웠을까요? 그 행위가 진정으로 왕을 두렵게 할 수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은 남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니드스탕이 진정한 종교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란드베티르의 존재를 실제로 믿었다면 이 의식은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저주를 거는 사람 역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기대며 장대를 세웠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효력을 믿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사가 문헌 속의 에길은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의 니드스탕 의식이 순수한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도구로서의 효과를 노린 것인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가 자체가 실제 사건으로부터 수백 년 뒤에 기록된 문학 작품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의 극적 장치가 얼마나 뒤섞여 있는지 현재로서는 온전히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시각은 니드스탕을 종교나 심리보다 법적, 사회적 선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니드스탕은 현대의 공개 고소나 파문 선언과 유사한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해를 끼쳤으며 나는 공동체 앞에 이를 선포한다는 의사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당시 북유럽법 관습에서 명예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고려할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주라는 행위가 북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저주 파피루스, 그리스와 로마의 나판 저주, 그리고 오늘날 세계 곳곳의 문화에도 저주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분노와 억울함을 가진 인간이 자신보다 강한 힘을 지닌 상대에게 저항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힘을 빌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감정의 표현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니드스탕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그 의식에 어떤 언어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효력을 믿었는지 우리는 아직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00년 전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믿음은 양피지 속 문자들 사이에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장대는 이미 썩어 사라졌지만 그것이 담았던 질문은 아직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땅이 당신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가장 무거운 저주가 아닐까요?